번개가 치고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KBS 서울 롯데호텔 뷔페 식당의 가격은 18만 원. 이 4인 가족이 저녁 식사 함께 하는데 80만 원 가까이 듭니다. 코로나 이전 호텔에서 5만 원에 팔리던 망고 빙수는 지금은 8만 원이 됐습니다. 물론 사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상위 20% 계층의 월 평균 소득은 1,150만 원으로 늘어난 데 비해서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108만 원에 그쳤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됐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가뜩이나 소득과 자산이 넘쳐나는데 국가는 이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깎아주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묻지마 범죄는 공동체 사회 전체를 적으로 보고 파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믿음이 이런 칼부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도심에 등장한 장갑차와 중무장 경찰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믿음을 그 사회가, 그 국가가 주지 못한다면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지금의 폭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부자들이 밤거리를 마음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라도 지금 국가가 누구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펴야 할지는 분명할 겁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원의 경제쇼.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 반째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중국의 대만 침공, 이것도 뭐 시간 문제라 뭐 이렇게 하는 분석도 나오는데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사 전문가 임용환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좀 보면은 지금 전선이 뭐 흑해 그리고 러시아 본토 모스크바 본토까지 지금 확대되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큰 흐름으로 보면 예. 처음에는 러시아가 속전으로 끝내려고 했죠. 예.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서 소모전 양상으로 갔고 예. 지금 양상은 이제 지구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지구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냥 예. 전쟁이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이겨서 내가 목표를 탈취해서 끝내는 것과 예. 상대가 지쳐 떨어져서 이기는 것. 근데 지금 제가 지구전이라고 말씀드린 건 상대가 지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전쟁 양상으로 갔다는 거죠. 둘 다? 아니면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둘 다입니다. 왜냐하면 예. 우크라이나는 반반인데 예. 결국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포기하기를 바라고 예. 사실 이게 최악의 전쟁이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희생자만 늘고 진흙탕이 되는데 예. 지금 그런 단계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최악의 상황 아니에요? 그런 게 원래? 뭐 여기서 이제 상태가 점점 심해지면 최악이 되는 거죠. 원래 전쟁이라는 거는 산 넘어 지옥 넘어 지옥이라고 예. 이게 수렁에 빠졌는데 계속 수렁 하면서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그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전선이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예전에는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가 공격하고 우크라이나가 방어의 입장이었잖아요. 지금은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흑해로까지 전선을 확대시키고 뭐 그랬잖아요. 네네. 일단 흑해라는 게 뭐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위치가 정확하지는 들어오진 않는데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흑해로 확대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흑해로 확대했다라는 게 흑해에서 이제 싸움이 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입장이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이제 곡물 수출 금지라든가 흑해 이제 통행 금지 또는 우크라이나 곡물 선적 중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예. 러시아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흑해를 장악 이미 했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의 이제 뭐 곡물 수출선 통제 이런 걸 하고 있고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깨트린다는 목적은까지는 힘이 붙이는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노리는 게 크림반도 쪽을 우리가 공격한다라고 예. 이제 하고 있는데 예. 크림반도로 들어오는 보급로가 다리 2개와 예. 바닷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상 보급로를 위협할 수 있다. 예. 특히 유조선이나 상륙함 같은 걸 공격하는데 만약에 해상으로 한 수천 명 실은 배가 오다가 예. 우크라이나군에 피격된다면 이건 말 못할 손실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크림반도 공격 쪽에 예.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고 러시아는 이제 흑해 차단 예. 이런 것이 이제 중점이 돼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또 흑해뿐만이 아니고 모스크바 도심 한가운데도 드론 날려서 뭐 폭격하고 사진도 나왔더라고요. 시내 빌딩 한가운데가 좀 이렇게 폭탄에 맞은 그렇게 크게 부서지진 않았는데 그거 보면 모스크바 시민들도 좀 쫄긴 할 것 같은데 그거 우크라이나는 그럼 어떻게 러시아하고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지금? 근데 본토를 공격한다라는 말도 이제 단어로 표현하면 맞는 말인데 네. 그 사람을 쳤다. 그래도 수백 종류가 있잖아요. 무엇으로 쳤냐, 어디를 쳤냐, 얼마나 세게 쳤느냐. 그런데 이제 본토 공격이라는 것도 뭐 정말 본토를 점령한다든가 뭐 전 러시아의 한 3분의 1을 점령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제 여론 전쟁에 니들이 이기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반전 여론을 높이려는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구전 그러니까 상대가 포기하도록 만드는 전쟁으로 갔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의 여론을 이제 바꿔서 전쟁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의도로 도시 폭격을 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20세기 들어온 전쟁에서 이제 새로 개발된 전술이죠. 그전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과학기술과 공군력 이런 게 발달하면서 2차 세계대전, 월남전, 한국전쟁, 도시 폭격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때 모든 생각이 바로 민심을 바꿔서 전쟁을 포기하게 하자라는 의도였는데 그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해요. 그러니까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게 민심. 없어요. 다들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특히 공군력 이제 중형 폭격기들 만들어지면서 그런 이론들이 나왔어요. 심리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논리는 분명했죠. 민주주의 사회다. 이젠 투표로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무차별 살상을 당하면 전쟁하지 말자고 할 것이다. 라는 게 그 이론이었고 그 이론에 따라서 엄청난 도시 폭격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돼서 저기 전쟁 그만합시다 한 적이 없어요. 월남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뻔히 알면서도 했고 이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거 안 할 것이다라는 것처럼. 저도 그런 말 한 번 했는데 앞으로 전쟁 나봐야 한다. 그 전쟁 끝나고 나면 야 이런 끔찍한 짓을 우리가 왜 했니? 라고 하는데 막상 전쟁 나면 상대방이 포기하는 를 강요하는 단계로 가게 되고 상대방이 포기하게 하려니까 민심을 바꿔놓자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려 놓자 그러면 도시에다가 떨어뜨리자 이런 식의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먹겠다 뭐 이런 거는 뭐 아닐 테고 심리전 차원에서 일반 러시아 시민들의 마음을 좀 동요시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물론 이미 그 전부터 이걸 하고 있었고 그렇죠. 오히려 서방 쪽에서 충고를 했죠. 너희들은 미사일을 왜 그렇게 낭비를 하냐. 도시에다가 여기다 떨구고 저기다 떨구고.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또 하나 이유는 우크라이나도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제 2차 징집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어떤 사기를 올리고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또 모스크바 공습하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결국 서로 상대가 전쟁을 포기하는 거를 강요하는 이제 단계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지금 1년 반째인데 전쟁이 우크라이나 지금 이 전쟁 그 좀 어떻게 그 종식하자는 그 회담 그 논의하기 위해서 엊그제 사우디에서 이제 40여 개국 고위 관료들이 다 모였잖아요. 회담이 뭐 그렇게 크게 성과는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지금 진이 다 빠졌잖아요. 러시아는 지금으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뭘 원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그럼 뭘 원하는 거냐? 그러니까 러시아는 처음에는 그 생각이 아니었던 게 분명한데 지금 단계에서 출구 전략은 현 상태에서의 종전, 휴전이겠죠. 종전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차라리 휴전. 예. 지금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지금 돈바스 지역이랑 확보한 상태에서 종전도 싫을 거고 휴전 정도로 하자라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이나 서방 측 입장에서 보면 종전도 아니고 휴전인데다가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결국 병력 재건하고 모아서 나중에 온다. 2차적인 전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전쟁에 뭐 다리를 놨는데 또 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안 되면 우크라이나를 서방이 먹여 살려야 돼요 또.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서방 세계도 진이 빠지는 거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를 조장하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야 우린 그냥 러시아 편에 붙어야겠다라는 이제 좀 자발적인 것이 오게 하려는 그러니까 흔히 남북 분단 얘기 비유를 하시는데 지금 러시아 돈바스는 절대 저 상태로는 종전돼서 오래 유지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한 상태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게 아니고 계속 괴롭히든지 어떻게 압박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그냥 우리 러시아한테 붙겠다. 그 안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쪽이 이기게 해서 나머지를 이제 그걸 외교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합병할 수 있거나 어떤 위성국가로 만들 수 있는 2단계를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회담 때도 그랬지만 결사 반대한다는 것이 이 상태에서 휴전이라는 건 천천히 잡아먹히는 수단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반대하는 것이고 서방 세계도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럼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그 휴전이나 종전의 조건은 최소한 그 돈바스는 다시 러시아가 내놓고 나가야 된다. 크림반도까지는 몰라도 전쟁 전의 상태는 돌려야 한다는 거. 그건 또 서구 쪽에서는 그 이상 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걸 내놓고 돌아가면 푸틴 정권이 정말 할 말이 없어져요. 푸틴 정권이.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났나 그게 좀 이제 가물가물해지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 어쩐다 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오히려 그게 러시아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말이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는 건 러시아에게는 상당히 좀 피곤하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불편하죠. 그런데 당시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받아줄 마음도 없었고 뭐 시도는 했었죠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나토에 가입하려면 군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민주화라든가 경제 이런 자격 심의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우크라이나도 뭐 그렇게 뭐 그전에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 수준이 안 됐다. 우리가 옛날에 오페크 가입하려고 할 때 뭐 무슨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좀 부담스러워했고 유럽 경제 공동체도 지금 OECD. 죄송합니다. OECD.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가끔 그런 얘기를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지금 조건이 그 EU도 뭐 그리스 문제도 있었고 뭐 영국 문제도 있고 거기도 지금 버글버글한데 이것도 들어오면 골치 아프니까 막고 있었죠. 유럽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완충지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국경을 접하는 건 원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결국 장기전으로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편이 될 것이냐 우리 편이 될 것이냐라는 장기적인 관측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으로 우리 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 테니까 시간 조절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크라이나가 서방 쪽에 붙으면 되찾아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되찾아온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그 완충지대가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게 불만이었을 것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나토가 받아줄 마음도 없는데 뭔 나토로 간다는 소리냐라고 이쪽에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가면 더 못 찾아온다.
차라리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쟤들이 나토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침공했다는 건 서방 쪽 입장에서 보면 우리 그런 적 없었고 러시아 쪽 입장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가면 더 나쁘기 때문에 우린 지금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전부인지 뭐 흔히 말하는 푸틴의 어떤 그 대러시아 제국 복원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인지는 좀 더 역사가 지나가 봐야 알겠죠. 지금으로서 전쟁의 동기가 사실 불분명하다. 네. 아니 서방 쪽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저쪽에 나토 가입하니까 언젠가 할 거 아니냐.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건 우리가 용납 못한다. 지금이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사실 명분이고 전쟁을 일으킬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성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손자병법이 돼 있는 얘기죠.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처음보다는 지금 상황이 막상막하로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까지 드론 공격이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2판 4판이 됐을 때 러시아가 푸틴이 핵을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정말로 매우 문제가 완전 달라지는데. 제가 이게 전쟁사 얘기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게 제가 뭐 저는 사실 뭐 신도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 뭐 러시아 군부에서 제 얘기를 듣지도 않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정말 서로 중요한 제갈량증 되는 사람이라면 이쪽으로는 적이 절대 안 온다. 비워라. 라고 하면 정말 갈 마음이 없었는데 그 판단이 맞았어요. 근데 군대를 비워놓으니까 그걸 올 수도 있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항상 인풋 아웃풋 주어진 상황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경우가 되게 허다해요. 쟤들은 굶었으니까 오늘 전투를 못한다. 그래서 쉬고 있으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경우는 이게 찬스다 해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를 찌른다고 그러죠. 그럼요. 그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 군대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핵을 써서 러시아가 건질 게 별로 없어요. 건질 게? 뭐 그렇다고 해서 더 잃을 게 많은 상황에서는 2판 4판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쏴서도 또 잃겠죠. 만약에 푸틴도 핵을 쏘면은 실제 지금 핵을 정말 쏘면 서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서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왜 저기 호랑이가 나오면 뭐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호랑이를 만나면 손발도 까딱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이게 핵무기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정말 터졌을 때 야 쏘면 우리도 쏠 거야. 뭐 이런 시나리오도 막 얘기하는데 정말 터졌을 때 어떤 대응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자체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실제로 핵을 쏴서 푸틴이 장기적으로 별 도움이 될 게 없어요. 본인도 진짜 전범돼 버릴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본인도 결단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을 쏴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다. 벌써 쐈겠죠. 근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이길 수가 없습니까? 그럼 핵으로도? 핵으로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는 사실 의미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휴전 후에 결국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체 상태에 두면 우크라이나에서도 이 상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러시아랑 손잡고 평화롭게 살자라는 여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핵을 쏘면은 100년이 가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하다못해 이제부터 지금 게릴라 투쟁이라도 할 텐데 그 제가 그 돈바스 지역 라인이 왜 러시아가 그 최종 해결책이 못 되고 사실 푸틴도 가만히 보면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라는 말만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영토가 국경이 거의 950km인데 이 국경을 지키려면은 지금 있는 병력만큼을 상시 주둔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전쟁 전에 러시아 상비 병력의 2배가 넘어요. 그리고 더욱이 핵까지 터뜨렸다면 정말 무슨 일 계속 나겠죠. 그럼 여기다가 30만 명을 주둔시킨다는 거는 러시아 경제도 큰 부담이고요. 군부도 통제가 안 돼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면에서 핵을 쓸 가능성은 푸틴이 자신이 먼저 죽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항상 최악의 인간은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건 것 같아요. 상대방을 겁주제니. 그러면은 내가 부추겼었네. 저는 사실 제가 만약 푸틴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많이 겁나긴 겁날 것 같아요.
전쟁이 어쨌든 이 상태로 그 만약 휴전이든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얻은 소득이 그렇게 뭐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랏빛 꿈을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이 전쟁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했지. 뭐 예. 내가 정치적 권력을 잃어도 좋다. 러시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러고 시작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상태로 전쟁이 진흙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잘 이겨도 예. 후유증이 뒷감당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뒷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가끔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러시아 내 푸틴의 여러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예. 러시아에서 아직 푸틴의 지지율은 확고하다. 예. 근데 이게 이 모든 전쟁이 예. 전쟁 때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전쟁 때는 온 국민이 다 한 마음 한 그거는 뜻이죠. 웬만하면 올라갑니다. 예, 예.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가 문제예요. 끝나고 나서 부상병들 돌아오고 예. 그리고 전쟁에 투입돼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면 끓는 물에 뭐가 조금 뭐 라면에 뭐가 조금 들어갔다 해서 맛이 바뀌지 않는데 예. 거기에 소금 한 줍을 집어넣으면 이건 못 먹는 라면이 되죠. 예. 마찬가지로 돌아온 부상병이나 전투 경험자들이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불만이 싹 트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지하고 좋아했어도 예. 자기를 불편하게 하면 언젠간 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원래 후유증이 큽니다. 그런 후유증. 더욱이 별로 만족할 만한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예. 뭐 조금 지금 상태에서 예. 푸틴이 가장 원하는 상태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별로 만족한 상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워낙 우크라이나에서 뭐 어떤 그런 반저항 운동도 계속 일어날 것이고 예. 그러고 서방 제재도 계속될 것이고 예.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삶이 힘들고 예. 그러면 이제 반성 불만이 나오게 되죠. 푸틴도 지금 그러면은 그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있겠네요. 그러면은 전쟁이 이게 끝난 상황 뒤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근데 그게 항상 문제예요. 저 경제 잘 아시겠지만 뭐 주식 투자하거나 뭐 할 때도 예. 제가 안 할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할 때는 항상 눈앞에 있는 게 최선이에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이게 전쟁사를 보면 늘 그래요. 전쟁은 예.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어렵다는 말은 무수히 많이 했잖아요. 예. 끝내고 나서 후유증 치료하는 거는 성공한 데가 있나 싶어요. 예를 들면 요즘 예. 문제가 되는 이스라엘. 예. 이게 이스라엘 얘기가 빠지면 좀 그런데 이스라엘이 괜찮습니다. 중동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예. 주변 인구가 뭐 몇십 배였느니 그랬고 사방에 포위됐던 건 맞죠. 예. 그러니까 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단결시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군국주의 체제로 가면서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저렇게 되면 군사정권 서요. 그리고 4차 중동전 끝나고 나서 거의 전쟁 영웅들이 다 수상하고 예. 그 그렇죠. 이전 이스라엘 건국 당시에는 사실 사회주의 운동하던 사람들이 되게 정권을 잡았었어요. 예. 의외로 그 사람들 다 사회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군부로 넘어갔어요. 예. 군부도 초기에는 사회주의자들도 있었고요. 예. 노동당 출신 군부들. 그래서 사실 딴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갔죠. 이스라엘이 어떤 다른 주변국한테 못되게 구는 건 말고 자기 나라 예. 사회에서는 나름 굉장히 민주적인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걸 보고 야 사실은 오래 간 건데 저게 예전에 났어야 되는데 예. 이게 안 난 거는 저 나라가 어떤 주변 국가에 우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버티다가 지금 일이 터진 건데 예. 결국 중요한 건 이스라엘도 전쟁 후유증은 처리하지 못하더라. 저것도 따지고 보면 전쟁 후유증이거든요. 근데 러시아 같은 크고 넓고 이스라엘처럼 어떤 특별한 위기의식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예. 그렇다면 독재 체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정말 푸틴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걸 생각할 틈도 없을 거고 생각을 했어도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저 같으면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내가 안전하려면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그래야만이 그나마 이 전쟁에 그야말로 소기의 성과를 갖다가 우리가 내가 이뤘다라는 뭐 그랬으면 정말 영웅 되겠죠. 그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게 아니라 미국과 서방 세계 전체를 굴복시켰다라고 예. 선전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궁금한 게 엊그제 뉴스에 보면은 크림대교를 우크라이나군이 그 공대지 미사일로다가 폭격을 해서 그 잠정 지금 통행 폐쇄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영국의 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우크라이나 공군이 장착해서 쐈다고 해요. 네네. 우크라이나 전투기는 그 옛날 그 러시아제 네네. 소련제 비행기일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는 서방 세계 미사일이고 네. 이게 서로 붙어요. 그러니까 장착도 그렇고 이게 전투 시스템 뭐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그 저도 찾아봤는데 붙였더라고요. 아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야 예. 알겠습니까만.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전쟁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예. 전쟁 나면 뭔가 뚝딱뚝딱해서 사람들의 능력은 이제 이렇게 인간은 적응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번 전쟁에서 조금 이건 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끔 이제 무기 얘기 나올 때마다 예. 이제 오해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건데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원래 만든 분들도 이런 뜻으로 썼을 거예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무기가 들어가면 완전히 한 방에 뭐, 그냥 끝낸다. 네. 근데 한번 이런 게 아니고 예. 이거 좀 흉악한 얘기가 나왔으면 맨주먹으로만 싸웠는데 예. 나도 이제 칼 들고 싸울 수 있다. 뭐 그런 뜻의 게임 체인저인데 왜냐하면 맨손으로 싸우는 것과 무기를 들고 싸울 때는 양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게임의 양상이 바뀐다. 예. 또는 어떤 전투를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전에 시도하지 못하던 걸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게임 체인저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언론에서도 조금 그런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들어가면 이제 그냥 승부가 난다. 막 전세 역전된다. 예, 예.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전쟁에서 그런 게임 체인저는 그런 없어요? 게임 체인저는 없어요. 핵폭탄 말고는 그런 건 좀 없다고 봐요. 아.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만화 같은 얘기지만 이제 예. 뭐 산꼭대기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짓고 살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휴전하자 하는데 뭐 낙하산이 생겨갖고 거길 들어가서 예. 잡을 수 있다. 예. 이럴 때는 게임 체인저가 종결적인 의미가 되겠지만 예. 그거는 이제 게임 체인저 중에 어떤 한 가지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의미로 다양한 무기는 게임 체인저라는 건 예. 양상의 변화인데 그게 마치 모든 게 결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무기라는 게 지금 전 세계 무기가 다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다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예. 저거는 저 나라는 되게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쓰도록 만들어져 무기다. 아니면 추운 나라에서 쓰는 무기 때문에 뭐 에어컨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그냥. 근데 그거를 예를 뭐 들어서. 열대 지방에 갖다 놓으면 야 저기 있으면 타 죽겠지. 예. 그러면 또 어떻게 에어컨을 달든지 뭐 부채를 달든지 무슨 또 쓰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원래 지적하는 사람은 가능한 어려움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불가능이라는 요소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쨌든 러시아 전투기에 붙여서 영국의 프랑스의 미사일이 발사가 되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미사일도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미사일뿐만 아니라 탱크도 지금 지원하고 우크라이나에 서방 세계가 특히 유럽 국가들이 많이 지원하잖아요. 이건 다 공짜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로는 공짜고 뭐 이제 미국의 무기 지원법 같은 건 장기 분할 상납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근데 결국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나 뭐 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갚겠죠. 랜드리스법 같은 건 장기적으로는 갚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 네. 유럽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런 부분이 목적일까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까지 그것도 이제 공개 안 된 협상이 있겠고 예. 그리고 어차피 전쟁이 끝나도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미 뭐 최근에 무슨 회의도 열렸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뭐 재건을 위한. 근데 뭐 공개적으로 그렇게 드러난 건 없지만 안 봐도 뻔하지. 저 나중에 재건 사업할 때 싸우지 말자. 치사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잘하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으로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줬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재건 사업에서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네,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게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오해가 나중에 그럼 너희가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이렇게 정복되었을 때 그거를 대비하려면 어차피 군비 확장해야 되고요. 전선을 국경을 마주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조지아를 또 침공할 수도 있고 몰다 거기 어디 옆에 몰디브 뭐 리투아니아 이런 데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들어갈 전비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쟁 얘기할 때는 이게 원래 안 쓰려던 돈이니까 막 전비 엄청나잖아요.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데 나중에 일이 벌어지면 이거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 쏘는 150머리 포탄 비용이 62억 원 정도래요. 하루에.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걸 갖고 전쟁을 하냐 그러는데 지금 미군 병사 1명 죽으면 제가 알기로 그 보험이 1억이 아닐 겁니다. 더 될 거예요. 그리고 부상을 입거나 뭐 유가족에게 연금을 주거나 하면 1인당 들어가는 돈이 제가 알기로 정확하지는 3억 5억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60억이래 봤자 10명 20명 전사하면 그 비용이에요. 그러면 1개 분대 전멸해도 하루 포탄값이 나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손해가 아닌 거죠. 유럽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결국 유럽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이건 어떤 재난 방지 비용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너무 이렇게 그래도 전쟁이라는 게 많은 돈을 쓰긴 하지만 너무 순손실로 이해할 필요는 없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참 시작부터가 참 별로 그렇게 이해 못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중간에 프리고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그 용병기업 바그너 여기 수장이 프리고진 요리사 푸틴의 요리사 출신이라고 했는데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살려줬어. 그리고 요즘 뭐 프리고진이 언론에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프리카 쪽에 용병 활동 뭐 더 넓히겠다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거기는 세 가지 미스터리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사실 프리고진하고 푸틴의 관계도 잘 몰라요. 요리사라고 뭐 요리사는 아니었고 이제 뭐 어쨌든 뭐 요리사란 별명이었지만 그 측근에서 약간 비리 사업하는 아니죠 공식적으로 사업하면서 이제 비리 사업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내막을 잘 모르죠 우리가 뭐 서방세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왜 살려주는 이런 희한한 이런 정말 희한한 그 타협이 왜 이루어졌냐도 모르는데 아마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비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프리고진은 처음부터 푸틴 이런 말 비용이 좀 그런데 황제와 환관의 관계라고 할까. 예를 들면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을 통솔한다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가 최대 용병 집단을 군인도 아닌 전과자 출신 그것도 정과도 좀 지저분한 정과인데 그런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옛날 전쟁 보면 환관한테 군대 지휘 맡기는 게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반란을 안 일으키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거나 구조가 좀 불안한 정권일수록 권력을 절대 나를 배신 못할 객관적 이유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환관은 황제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신을 했는데 프리고진이.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문제인데 그게 이제 배신을 한다는 건 그 권력 내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진짜 배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요. 진짜 배신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복잡한 비리라고 하면 또 기분 나빠질 것 같으니까 그냥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복잡한 사연이 있는 구조다. 그거는 아직 아무도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인 것 같고요. 다만 그거는 나중에 밝혀져 봐야 아는데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전부는 아니고 요소는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푸틴 입장에서는 당장 프리고진을 제거하는 것보다 사실 프리고진보다 무서운 게 환관 내 최측근에 있던 환관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거는 내 측근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프리고진이 원래 군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군부의 연관관계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프리고진이 주던지 그 내부의 군부의 불만 세력들이 얽힌 것인지 이런 것도 알기 어려운 거죠. 히틀러 암살 음모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히틀러가 암살 음모 실패한 다음에 이제 군부 숙청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감자줄기 캐듯이 해서 케인 쪽은 훅 나가고 애꿎은 사람 딸려간 것도 있고 정말 중요한 사람은 못 잡은 것도 있어요. 군부라는 조직이 밖에서 관리하기는 쉬운 조직은 아니거든요.
있고 정보부 문제도 좀 골치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당장 프리고진을 없애는 것보다 일단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지 타협을 하고 이 주변 이걸 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됐을 것이고 바그너 그룹이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줄이 많은데 예. 그 아프리카도 사실 좀 독재자도 많고 거기가 지금 군벌도 많고 뭐 그렇죠. 예. 근데 그쪽이 국가가 아니고 다 개인으로 지금 이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은 일개 연대만 어떻게 들어와도 정권이 훅훅 바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그너를 통해서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와 바그너와 러시아의 관계지만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줄이 흔들려 버렸을 때 예. 그쪽의 연결점이 이렇게 끊어지거나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푸틴 입장에서 지금 당장 전쟁이 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프리고진을 좀 살려놓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반영됐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만약 푸틴이었다면 프리고진을 그냥 놔두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전쟁이 끝나 봐야만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건 확인이 되겠고요. 그렇죠. 근데 뭐 놔두진 않을 것 같고 지금도 자유로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라도 살려놓는 형태 그리고 무슨 벨라루스로 가니 막 이런 전 진짜 그건 거짓말이라고 믿고 있는데 아직 심증입니다만. 뭐 폴란드 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과장인 거고 그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타협을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밖에다 하겠어요. 제가 내 비리도 많이 하고 지금 지금 스위스은행 계좌도 해결이 안 됐고 그리고 저기 뭐 이런 걸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그 벨라루스 대통령 내세워 가지고 뭐 친구 간의 우정으로 도원결의처럼 끝낸 것처럼 했는데 그럴 수 있겠네. 예, 그거는 정말 굉장히 누군가 제가 푸틴이라면 굉장히 상 주고 싶은 누군가의 아이디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버무렸고 지금 본질은 이걸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외의 본질은 이건 지금 역사가 지나가 봐야 알 수가 있을 그렇군요. 것이다. 네.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프리고진이 어쨌든 그 이끌던 바그너 그룹 용병이 이 친구들이 전투도 굉장히 실전 경험도 있고 뭐 잘한다면서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럼 전투에서 다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이 아프리카나 중동에 줄을 대고 있는 거는 다 그게 약간은 제가 이걸 비리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민주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청년 세대들은 계약했으면 저게 계약한 거 아니냐. 뭐 어느 기관하고 계약한 거 아니냐 그러지만 우리도 옛날에 살아보면 이 기관과 이 기관이 계약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개인과 개인이 그 기관의 그 껍질을 입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개인 관계가 끊어지면 그날로 계약이고 뭐 없어지는 건 우리도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저쪽은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그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실제 군대로서 용병 그룹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에서 그렇게까지 대단한 가치가 있는 부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프리고진의 반란으로까지 커진 것은 처음에 전투가 잘 안 되면서 러시아 뜻대로 전쟁에 안 끌려가면서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실 인해 전술을 썼단 말이에요. 그 일종의 그 몇몇 전투는 도청이 됐는데 영상을 옛날에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러시아가 좀 이렇게 망신당할 때 뭐 그냥 가다가 지뢰밭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저렇게 무식하게 돌진하지? 근데 제가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그 감청을 했더니 그냥 돌격 앞으로 뭐 옛날에 우리 많이 본 거 안 돌아오면 뭐 다친다 돌격 앞으로 막 밀어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그너 그룹의 군인들이 다 죽어나가니 그러다 보니까 정규군 생겨서. 대신에 얘들을 집어넣었던 거고 나중엔 죄수부대까지 넣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전투에 실패하고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에서 1차 반격할 때 어딘가 공세를 해서 전선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그너 투입하고 죄수부대 투입하고 하면서 총알바지를 쓴 거죠. 총알바지를 썼다면 더 기분 나쁘실 텐데 그 정도는 아니죠. 어쩌면 무리한 공격에 정규군이 아닌 얘들을 왜냐하면 정규군의 손실하고 얘들의 손실은 나중에 뒤처리할 때 좀 그 중요도가 다르니까요.
징병으로 끌고 간 병사들을 그거하고 다르죠. 무리하게 공격시켜서 죽였다는 네. 것과 원래 용병이었던 애들이 했다는 건 다르니까. 그렇죠. 이래서 바그너 그룹이 갑자기 전쟁의 주역인 것처럼 등장했고 갑자기 쿠데타가 나고 하니까 바그너 그룹이 최종의 무슨 귀신 잡는 부대처럼 막 소문이 나서 뭐 네이비실 뭐 이런 거. 네, 폴란드를 위협한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니 아니군요. 벨라루스에 100명 몇천 명 있다고 우리가 따지고 보면 3만 명 가지고 바흐무트도 함락 못 시킨 애들이 사실 유럽에서도 거의 최강이고 병력도 15만이 넘는 폴란드를 무슨 재주로 공격하겠으며 그러게. 뭐 그렇습니다. 그건 좀 그렇군요. 예. 자, 그럼 거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 이게 뭐 누구는 뭐 연도까지 박아서 뭐 말하고 누구는 그 택도 없는 얘기다 뭐 하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절대 안 한다라고 하면 그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절대라는 건 없는데 예. 합리적인 정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 뭐 시기만 네. 그쪽도 똑같은 말 하되 뭐 명령만 내리소서 우린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92년에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전에도 그랬을지 모르는데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가 아마 92년이고 94년인데 그때도 들었어요. 네. 그 뒤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예. 그 새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중국은 오랫동안 대만은 우리 것이고 예. 당장이라도 침공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국내에서 늘 해왔어요. 제가 중국에서 만난 분들은 심지어는 대학 교수 같은 분들도 예. 그냥 마음만 먹으면 내일 하루면 대만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뭐 그때도 그 얘기 듣고 막 주식 투자하던 분이 막 벌벌 떨면서 이거 어떡하지? 저한테 물어본 적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지는 예. 뭐 제가 기억하는 게 90년대부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중국이 대만을 만약 침공한다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그 보고서가 처음 나와서 2027년 뭐 이렇게 뭐 얘기도 나오던데 침공을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경쟁이 극에 달했잖아요. 뭐 아직까지 극에 달한 건 아니지만 정말 극에 달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마음을 먹는 시기는 중국이 미국을 극복해서 이겨서가 아니고 그 패권 경쟁에서 패해서 여기도 정말 이판사판이 돼서 시진핑이 그때가 아니겠느냐. 근데 이게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네. 어느 나라든지 그 전쟁 예상 보고서는 네. 밖으로 공개되는 건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 공개되는 건 거짓말이다. 네. 그렇지. 저래도 공개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하겠다고 공개하고 전쟁하는 나라는 네, 뭐. 그래서 뭐 워게임 해봤더니 뭐 27년엔 역전된다 이런 얘기도 옛날부터 수도 없이 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진다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 만들 예산 주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예. 지금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저 나라한테 집니다 하는 얘기인데요. 예. 이건 세계 모든 나라 공통 아닐까요? 예를 들면 북한하고 우리 전력비도 굉장히 차이 난다고 하는데 예. 만약에 우리가 30년 동안 예. 아무것도 안 한다. 총 한 자루 안 만들고 예.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당연히 역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노양수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항상 가상이에요. 예. 이대로 간다면 예. 이렇게 된다. 예. 쟤네가 항공모함 만드는데 우리가 안 만들면 당연히 지는 것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전쟁 난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고요. 예.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본인은 합리적이고 주변 사람들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 전쟁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아무도 침공할 거라고 예상을 거의 못했잖아요. 제가 지금 그 말을 물어볼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이 침공은 비합리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을 침공할지 모른다 그래서 중국이 침공하기 어려운 이유를 아무리 읊어도 예. 그때도 그랬다. 이 비합리적에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근데 중국이 비합리적 결정을 할 가능성은 좀 러시아랑 많이 다릅니다. 예. 예를 들면 제가 서너 가지 들자면 예. 러시아는 1차 산업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금융이라든가 전 세계하고 이런 경제적 얽히는 수준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원유를 팔아 돈을 받아오는데 예. 원유를 안 팔면 그냥 좀 굶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국은 이미
금융 쪽도 세계 금융으로 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 뭐 부동산 전체 부도난다 이런 게 뭐가 하나 끊어지면 중국 경제 전체가 그 경련이 오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러시아처럼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옛날 기계는 말 안 들으면 망치 같은 걸 쿵쿵 쳤잖아요. 뭐 안 고쳐질 수도 있지만 뭐 이거 속된 말로 밑자 본전이다고 치는데 옛날에 텔레비전 뒤에 한 번 안 나올 때 뒤에 치면은 나왔어요. 요즘 같은 최첨단 장비를 쳤다간 이거 통으로 다 버려야 되니까 못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합리적 결정을 하던데요라고 할 때 그 70년대에 망치로 기계 치는 거 말씀 텔레비전 치는 거하고 요즘 치는 거는 다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비합리적인 내용이 달라요. 근데 중국은 이 첨단 기기를 후드려 패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전쟁을 할 수가 있겠느냐. 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또 다른 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둘 다 어떤 공산당이라든가 뭐 푸틴 뭐 이렇게 좀 약간 일당 지배 체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정치 체제하고 중국의 정치 체제 좀 많이 다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꾸 시진핑의 개인적 권력만 보는데 그 권력이 만들어지는 배경이요. 그 밑에 있는 베이스가 러시아랑 달라요.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시진핑의 독재적 결정권이 강한 것 같아도 어떤 지방 정부 그리고 그 대의원 이런 구조 속에서 강한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쉽지 않아요. 완전한 독재가 아니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이 유출을 할 때 실수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버님이 아들한테 막 그냥 뭐 물건도 집어던지고 막 무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인한테도 저러겠구나 생각하는데 부인한테 가면 절절매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가 딱 떨어지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출을 잘못하는 건 하나의 현상을 보고 이런 것도 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 기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기반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많이 다르고 정치도 다르고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결정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침공했듯이 예상과 달리 했듯이 만약 침공한다면 중국이 대만이 아니고 이제 서방 세계 미국과 전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군사력으로는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단 서방 지원을 안 할 거라고 푸틴도 생각했었고요. 서방 지원이 들어갔지만 지금 군대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어쨌든 간접적인 무기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 침공은 이건 바로 국제전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함대하고도 바로 교전 상태로 가버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굉장히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만 군사력하고 중국의 군사력을 보면 그냥 대략 질 빼고 양만 봤을 때도 대략 10대 1이에요. 뭐 좀 대만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5대 1 많은 건 10대 1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차이 같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 군대도 한 나라의 그 병력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대만의 면적. 중국 전체 국경선을 보세요. 중국 전체 국경선이 몇천 킬로일 텐데 대만의 국경선은 거의 100km도 안 됩니다. 그러면 10대 1이라는 병력 차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과연 10대 1이겠느냐. 대만 침공한다고 중국이 전 병력을 거기다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중국은 주변에 중국을 침공할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뭐 주기적으로 장기전으로 다 넣을 수 있지 않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 병력 손실이 많다면 중국은 중국대로 뒷감당이 안 되고요. 대만이라는 곳이 점령하기 쉬운 동네가 아니에요. 정말 산도 험하고 바다를 건너가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개입이나 일본이 개입한다면 해군력에서는 사실 아직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상태고.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미군의 우리가 영화에서나 그야말로 미국 뭐 네이비실 뭐해서 그런 거로 하지 실전에서 이긴 전쟁이 그렇게 있느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랬고 이라크에서도 그랬고 완전히 승리한 전쟁은 없는 거 아니냐. 미군의 군사력에 대해서 너무 과대 포장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뭐 월남전에서 졌지 않냐. 아프가니스탄에 졌지 않냐.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월남전의 문제를 미국과 그쪽의 전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제한도 굉장히 많았고 국가 어떤 뭐랄까 그건 남의
나라의 평화 유지군 같은 것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전쟁과 대만 문제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대만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만 해협이 사실은 그 동남아 필리핀 말레이시아로 가는 전초기지가 되는 데다가 중동과 바로 우리 한국과 일본이라는 태평양 그리고 사실 한국과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하고 러시아가 또 나오는 지역이에요. 여기랑 연결되는 지역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거기까지 해서 네. 다음에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임용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한문도 교수와 부동산 시장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